간단한 전압전류 측정에 사용하는 멀티미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멀티미터는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다목적 측정기입니다. 멀티는 여러 개라는 뜻이죠. 미터는 뭐예요? 자, 길이 나타내는 단위가 미터이긴 한데 원래 미터의 뜻은 한다는 뜻이고 측정하는 기계, 장치를 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멀티미터는 다양한 측정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전에는 아날로그 멀티미터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아날로그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 디지털로 처리를 합니다. 그 디지털 멀티미터는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LCD 값을 읽어주면 끝이 납니다. 측정할 때도 이 빨간색 선하고 검정색 선이 보이죠. 이것도 내가 측정하는, 그러니까 전압이 걸리는 부분에는 검정색 선을 쓰고 샤시 접지라든지 접지 쪽에 연결할 때는 검정색 선을 쓰면 됩니다. 이것도 규칙을 꼭 지켜주세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헷갈려서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규칙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여기 구멍을 보면 뭘 꽂아야 되는지 딱 보입니다. 검정색 선은 어디에 꽂는 거예요? 컴이 있는데 이게 공통 단자라서 보통 접지 단자입니다. 접지 단자. 접지 단자라서 여기 꽂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은 뭐라고요? 측정해야 되니까 전압이나 전류가 들어가는 단자입니다. 근데 우리 학부에 갖고 있는 장치는 저항도 잴 수 있고 온도도 잴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저항 온도까지 여기 꽂아서 측정하면 됩니다. 근데 측정할 때 내가 측정하는 게 전압 측정인지 전류 측정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전압은 V로 표시하잖아요. 그 V가 표시되는 부분은 여기를 선택해서 측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V는 V인데 물결문이 있는 거는 교류 측정입니다. 다만 이 멀티미터는 교류의 시간적인 변화를 잴 수는 없고 시료값, RMS라는 시료값을 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뭐예요? 우리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던 다이오드 모양이죠. 그래서 이 단자는 내가 사용하는 다이오드가 정상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뭔가 이런 스피커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이오드가 ON이 됐으면 삐 소리를 내줍니다. 내가 굳이 LCD 보지 않고도 동작되는 특성을 알라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표시되는 거는 당연히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니까 암페어, 직류, 전류를 재는 장치입니다. 다음으로 여기 있는 거 보면 저항 표시입니다. 저항을 재는 장치, 그 다음에 온도를 재는 장치 다 쓰고 나면 오프에 가서 꺼주면 되고요. 근데 숫자가 또 여러 개가 보이네요. 여러 개 숫자. 자, 얘는 측정할 때 측정 범위입니다. 측정 범위. 내가 측정하는 게 2000m니까 2V죠. 2V까지 재려고 하면 여기서 재라고 하는 거고 20V, 200V, 500V까지 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전류 잴 때는 여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10A 잴 일은 없어요. 큰 의미 없는데 10A 잴 때는 요 단자 쓰라고 하니까 요 단자 쓰면 되는 거고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학부에 있는 또 다른 멀티미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멀티미터 사용법을 배웠으니까 여기에 있는 멀티미터도 쓰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번 강조했듯이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부분, 전력이 인가되는 부분은 꼭 빨간색을 써주고 접지랑 연결된 부분은 검정색을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멀티미터도 디지털 멀티미터입니다. LCD 화면에 결과값이 디지털로 표시가 돼서 읽어주면 되고, 얘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니까 DC, AC, 전류 저항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 납이 어느 위치로 가야지 해당 측정에 포함되는지는 그림을 보면 됩니다. 얘는 DC 전압, 얘는 물결문이 있으니까 AC 전압. 자, 얘는 물결문이 없고 평평한 선이 있으니까 이 전류인데 DC 전류, 직류 전류. 그다음에 얘는 옴, 저항되어 있으니까 저항 측정. 자,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재밌는 부분은 MP 어떤 거 뜻하나요? 트랜지스터 의미하죠. 트랜지스터를 잴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있는 EBC는 당연히 트랜지스터니까 Emit Base Collector가 됩니다. 근데 측정을 원할 때 여기에 있는 납을 돌려서 재주면 되고, 여기 있는 숫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측정 장치가 잴 수 있는 한계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크면 큰 전압까지 잴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500V까지 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전압을 잴 수 있어요. 내려가면 200mV니까 0.2V까지 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큰 거는 좋고 작은 건 나쁘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상황 따라서 봐야 됩니다. 200mV까지 재면 더 정확하게 잽니다. 높은 전압은 못 재지만 정확하게 재는 거고, 500V를 재면 큰 전압, 높은 전압을 잴 수 있지만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험할 때는 납을 돌릴 때 내가 생각하는 큰 전압 위치로 일단 가서 잰 다음에 전압이 얼마 안 나오면 더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우리는 200V 측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쓰는 건 20V 이하 쓰니까 20V에 맞춰놓고 쓰다가 표시되잖아요. 1 나오면 내려가서 2 정도에서 재면 정확하게.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는 파워 스플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글 용어와 영어 용어를 다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 현업에서는 파워 스플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파워 스플라이는 우리가 실험을 할 때 필요한 DC 전력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는 전압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직류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합니다. 전압이 일정하게 공급되는 장치가 전원 공급 장치, 파워 스플라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회로를 연결했을 때, 회로를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했을 때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흘러나오는 전류도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워 스플라이는 우리가 실험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장치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사용할 때 부주의한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험하는 다른 어떤 장비보다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 공급 장치의 전원 공급 장치 전원 파워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파워를 켰을 때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 전압은 31.4V 이렇게 걸려 있다고 나오는데 굉장히 높게 건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 내가 사고가 나려고 하면, 운 나쁘게 사고가 나면 이 전류가 문제입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는 상태라고 하면 감전 위험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력은 뭐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다 보니까 이 전압만 높아서 될 건 아니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전기공학 전공자처럼 수천 볼트를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걸어야 10V, 20V 정도라서 그 정도 전압은 괜찮은데 전류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력 증폭기를 실험하거나 아니면 모타, 용량이 큰 거를 실험하게 되면 전류가 꽤 많이 흘러요. 크게 이제 위험한 부분이 전류 쪽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워스플라이의 전원을 켜서 전력을 회로에 공급할 때 특히 전류가 정상적으로 흐르는지 우리가 스파이스로 계산을 해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내가 계산한 내용과 파워스플라이를 통해서 회로에 공급되는 전류가 비슷한지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이 파워스플라이 장치가 차단하긴 하지만 애매하게 흐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게 되면 요 위치에서 이제 불이 깜빡깜빡 할 겁니다. 불이 들어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뭔 일인가 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전원부터 꺼야 됩니다. 전원부터 꺼서 이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른다는 거는 뭔가 우리가 만든 회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실험할 때 큰 전류를 쓰지 않습니다. 전자공학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류는 대략 밀리암페어입니다. 암페어의 1000분의 1이 밀리암페어잖아요. 이 정도로 작은 전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암페어가 흐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우리 실험에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게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 전류가 예를 들어 3A 흐른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 실험할 때 이렇게 실험하지 않습니다. 자, 이 장치에 보면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가 3A입니다. 예를 들어 4A를 흘리는 회로라고 하면 이 파워 스플라이가 전류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3A 이하로는 낮춰주는데 3A라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어서 너무 큰 전류가 흐르면 일단 전기를 끊고 내가 만든 회로에 숏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나는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꽂았는데 혹시 앞에 설명했던 브레드보드처럼 내가 오해를 해서 잘못 꽂아서 전류가 너무 과도하게 흐르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파워 스플라이에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단자가 이렇게 두 개가 보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보통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채널 1이 있고 채널 2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파워 스플라이가 두 개 동시에 있는 겁니다. 두 개 동시에 있으니까 우리 실험할 때 편하죠. 특히 OP앰프처럼 OP앰프는 외부에서 걸어주는 DC 전압이 플러스 5V, 마이너스 5V 이런 것처럼 마이너스 전압이 필요하거든요. 마이너스 전압을 만들려고 하면 파워 스플라이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을 동시에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자 하나는 꼭 공통 단자인 접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접지 하나가 있다고 하면 5V 혹은 마이너스 5V가 가능한 거지 5V와 마이너스 5V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험하는 이런 파워 스플라이처럼 채널이 두 개가 되면 출력부가 두 개가 되면 내 입장에서는 이 전력 공급할 때 다양성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압을 조정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납을 그냥 뺑글뺑글 돌리면 됩니다. 여기도 돌리면 전압이 조정됩니다. 전압 조정되고 다음으로 이 전압을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 배운 것처럼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 있습니다. 플러스 단자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내가 설정했던 전압 31.4V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높은 전압 걸지 않아요. 31.4V 나옵니다. 마이너스는 접지 단자입니다. 접지 단자가 오고 있습니다. 이 파워 스플라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접지 단자가 나오게 됩니다. 중앙에 있는 요 초록색은 이제 샤시 접지인데 요 접지를 이용해도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검정색 선, 빨간색 선 쓰니까 요 두 단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검정색 선, 빨간색 선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실험을 하고 거듭 강조하지만 자, 전력이 공급되는 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접지, 만져도 괜찮은 접지는 검정색으로 꼭 연결을 해야 합니다. 요 파워 스플라이 사용 방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워 스플라이는 채널이 두 개 있으니까 우리가 전화번이 두 개가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있는 채널 1과 채널 2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쓰면 됩니다. 다만 검정색은 항상 접지로 사용하고 여기도 접지로 사용하고 여기에 있는 전력선만 내가 따로 빼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 전력선에 나오는 전압은 여기에 있는 하늘색 납을 이렇게 돌리면 전압이 변합니다. 이건 뭐 특별할 게 없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OPMP처럼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OPMP에 15V, 마이너스 15V를 인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DC 전압원입니다. 이때 자, 내가 이쪽이 빨간색이고 밑에가 검정색입니다. 근데 접지를 내가 이쪽에 연결하면 여기 나오는 전압은 15V가 잘 나오겠죠. 잘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DC 전압원이 있는데 접지를 마이너스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연결하면 여긴 전압이 뭐가 나올까요? 0V 나올까요? 아닙니다. 전압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적인 차이죠. 자, 내가 15V를 걸면 어떻게 됩니까? 요 위치보다는 위의 위치가 15V 높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15V 높으니까 여긴 0V였습니다. 근데 내가 15V를 강제로 0V로 바꿉니다. 그러면 0V는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어쨌건 15V가 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15V가 오히려 검정색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조심할 게 빨간색 선이 전력선이고 위험하고 검정색 선은 괜찮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접지를 빨간색에 갖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검정색 선이 위험해집니다. 요거는 좀 주의해서 여러분이 실험을 해야 됩니다. 실험할 때 요 셋업 예를 한번 보여줍니다. 그 검정색 선 있고 빨간색 선이 있는데 요 빨간색 선을 뭘로 연결했습니까? 옆에 채널 2에 검정색 선이랑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검정색 선이 뭐가 되나요? 접지가 되고 여기 빨간색 선이 접지가 되죠. 접지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검정색 선에 마이너스 15V가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빨간색 선에는 얼마가 나오나요? 접지 기준으로 해서 15V니까 여기 15V가 나와요. 왜 15V인가요? 내가 여기 초록색 납을 돌려서 15V라고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검정색 선은 보통 안전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란색 선이 있으면 여기 파란색 선을 연결해서 여기 마이너스 전압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 오히려 이 검정색 선 쓰는 것보다는 빨간색 선을 쓰고 여기다가 뭐 포스트잇 같은 걸로 마이너스 전압이 나온다고 붙이는 게 더 좋아요.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어쨌건 마이너스 전압이라 하더라도 검정색 전선에는 항상 접지가 걸리도록 그런 전원 공급 장치 파워 스플라이는 DC 전압을 공급합니다. DC 전압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전압을 만들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교류 전압, 시간적으로 변하는 전압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쓰는 장치가 함수 발생기, 펑션 제너레이터입니다.
여기는 함수는 수학 함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함수에 사인파 있죠. 아니면 사각파, 아니면 기울기가 있는 램프파, 펄스파. 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전압을 수학 함수처럼 만드는 장치라고 해서 함수 발생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함수 발생기는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요 모양은 전원이니까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아웃풋 A하고 아웃풋 B가 있는데, 특별한 조치는 안 하니까 아웃풋 A를 써주면 됩니다. 아웃풋 바꾸고 싶으면 여기는 아웃풋을 눌러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기능입니다. 요 기능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웨이브는 이제 사인파를 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전압 발생시킬지인데, 우리 교류 실험할 때는 주로 사인파 쓰니까 사인파 설정해 놓으면 되고, 여기는 주파수 설정하는 거고, 주파수 설정이 됐으면 진폭, 예를 들어 전압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변하잖아요. 시간적으로 변하는데, 자, 얘를 내가 5V를 할 거냐 1V를 할 거냐 하는 게 진폭입니다. 키우면 키울수록 전압이 커지는 거죠. 다만 교류라서 항상 바뀝니다. 주파수는 이 신호가 변하는 빈도, 주파수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키패드라든가 납을 이용해서 바꿉니다. 값을 크게 변경하고 싶으면 키패드 누르면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류 전압이나 전류는 멀티미터로 측정하면 충분히 정확하게 잘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변하는 교류 신호는 측정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잰 전압이 1초 뒤, 2초 뒤 전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장치가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주기 신호를 측정을 해서 시간적으로 변화하지만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여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장치의 이름이 오실로스코프이라고 합니다. 자, 오실로스코프의 동작 원리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실로스코프 보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은 두 개가 있습니다. 채널 1, 채널 2인데 얘는 측정 장치니까 내가 재고 싶은 값이 있으면 자, 그걸 이런 커넥터 이용해서 연결을 합니다. 이게 동축선입니다. 동축선을 가지고 연결해서 어디다 꽂는가 하면 채널 1, 채널 2 있는 요 커넥터에 꽂아주면 됩니다. 꽂아주면 이제 측정이 되는데 두 곳을 동시에 잴 수 있는 거죠. 파워스플라이인 경우는 채널 1, 채널 2가 있으면 출력을 두 군데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오실로스코프는 채널 1, 채널 2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위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적으로 변하는 전압 특성을 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타날 텐데, 자, 이 파형을 볼 때 두 군데 동시에 측정하니까 채널 1, 채널 2에 대한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누르면 여기 여러 가지 뜨는데 선택은 여기 옵션을 보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오실로스코프는 원래는 사용법이 복잡한데 중요한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오토셋 버튼인데 연결만 잘 한 다음에 오토셋을 딱 누르면 끝입니다. 얘가 알아서 파형을 잡아서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표시를 했는데 내가 관측하고 싶은 위치가 다른 위치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채널 1의 높이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인파를 약간 위로 올려서 보고 싶으면 얘를 누르면 되고요. 돌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파형을 가로 방향, 시간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랍을 뱅글뱅글 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형을 확대할 수도 있는데 전압 방향, 이게 Y축입니다. Y축 방향으로 확대하고 싶으면 자 여기에 있는 디비전 납을 돌려주면 되고 시간축 방향으로 해서 디비전을 바꾸고 싶으면 확대 축소하고 싶으면 얘를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된 이유가 오토셋 버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신호가 너무 약해서 이 오토셋이 신호를 적절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트리거 레벨을 이제 조정해서 이 오실로스코프의 동작 원리는 이런 연속적인 사인 파형을 요만큼 떼서 같은 위치에 그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위치에 그려줘야 되는데 그 위치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긋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트리거, 방아쇠 당기는 게 트리거죠. 그러니까 시작점을 약간씩 조정해서 원래하고 비슷한 파형이 나오도록